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오늘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루나 사태, 이 심층 취재했던 진송민 기자와 함께 이 내용 깊숙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기자. 네. 시가총액이 한때 50조 원이었죠. 네, 한때 50조 원을 넘었죠. 세계 10대 코인 중에 하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인이 만든 김치 코인이 10대 코인 안에 들었어.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어요. 2018년도에 싱가포르의 테라폼랩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 공동 창업자가 권도영, 신현성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이제 신현성 씨는 미국 국적자긴 하지만 네. 그래서 K코인 또는 김치코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달이었죠. 네. 99.9%. 네, 5월 13일 날 거의 영원으로 수렴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이걸 좀 먼저 이제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이란 말은 안정적이란 뜻인데 테라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루나를 이해하기 전에. 근데 테라는 1테라는 1달러다 라고 하는 걸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루나 같은 경우에는 테라의 담보인데 루나는 테라용 토큰인데 이게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또 다른 암호화폐의 담보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현찰로 해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일종의 루나라고 하는 가상화폐로 테라라고 하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존해 주는 거구나. 가치를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떨어지면 루나를 동원을 해서 테라 가격을 다시 1달러로 되돌리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올라가도 1달러로 되돌리고. 이 자세한 구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경영상의 실패냐, 네네. 아니면 이제 기획된 사기냐,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가장 지금 핵심적인 문제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거 실패입니까, 사기입니까? 사실은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과연 이 사기 혐의를 두고 의유를 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심인데 네.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디파이 금융 서비스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은 일종의 그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테라폼랩스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거는 그 테라를 예치를 하거나 테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온라인 교환소에 테라를 예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루나를 테라로 그러니까 루나를 사서 테라를 다시 빌린 다음에 테라를 예치하는 방식으로 예치를 하면 연이자를 19.4%를 준 겁니다. 19.4%요. 예, 19.4%요. 와, 엄청나게 높네요. 네, 19.4%를 줬기 때문에 이게 폰지 사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가장 크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테라폼랩스가 루나와 테라를 개발할 당시에 테라폼랩스 한국 법인에서 일했던 분을 만나봤는데요. 네. 한번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SBS 진성민 기자입니다. 아유, 멀리 오셔가지고. 예. 강현석입니다. 네. 강영석 씨는 권도영 대표의 테라폼랩스에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넉 달간 일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된 개발 툴을 만들거나 테라 관련 디파이 앱을 만드는데 이제 인프라 개발로 참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인프라 개발팀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테라의 구조는 어땠냐면 이제 한 프로젝트당 하나의 개발자가 배정돼 있기보다는 여러 명의 개발자가 테라가 개발하려는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젝트들에 이제 배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무언가 해야겠다 싶으면은 이제 인프라 개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었나요? 사무실은 성수동에 있었습니다. 성수동 사무실에는 권도영 대표도 있었나요? 물론이죠. 주로 거기 왔었죠. 권도영 대표를 포함해서 몇 분 정도가 우리 강 선생님 포함해서 몇 분 정도가 있었어요? 한 최소 10명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영석 씨는 권도영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에게 루나와 테라의 구조적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권도영한테 그거는 That's the most prolonged exit scheme이라고 가장 오래 걸리는 엑싯 스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히려 저를 멍청한 사람을 몰아가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중에 있던 직원 중 한 명은 뭐 아이비리그도 안 나온 애가 네가 뭘 하느냐. 출구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영어로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말을 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뭐였어요? 베이시스 캐시가 실패하는 걸 보고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UST랑 루나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앵커는 실질적인 수익 모델이 없었고요. 테라 루나 자체는 베이시스 캐시의 구조하고 똑같아서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봤고, 앵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 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예대 마진을 고려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출 서비스 앱을 보면은 적어도 그 채무자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자율도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이자율도 어느 정도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테라는 그런 걸 떠나서 일단 20%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었고. 강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영마진 상황인데다가 다른 수익 모델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라는 걸 어떻게 혹시? 그러니까 딱히 뭔가 깨끗하게 나오는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한 거는 채무자가 돈을 빌렸을 때 나오는 이자율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스테이킹을 했을 때 그 루나를 이제 비루나로 바꿨을 때 그 재단 측에서 가져가는 루나로 이제 스테이킹을 해서 버는 그 토큰의 양이고, 그 루나를 이제 재단 측에서 받는 양일 텐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그 루나를 자기들이 스테이킹해서 자기가 받겠다는 거는 거의 자기 코인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 발행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수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갔죠. 네.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야무화폐가 많아진다고 해서 가치도 동시에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요가 똑같은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수익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권도영 대표가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이미 예전에도 프로젝트를 했는데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 약간 뭐랄까, 저도 이제 심리학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어떻게 아냐라고 보는 거 있지만, 전에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도 그렇게 강행을 했다는 거는 그냥 알아도 뭔가 자기는 제대로 더 나은 걸 알고 있었지 않을까? 약간 뭔가 그거를 실패를 겪었음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약간 그런 거에 그러니까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분석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미 전에 베이시스 캐시라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런칭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강행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그 테라 루나라는 알고리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테라 루나 그 담보 자체가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비트코인이랑 다른 암호화폐를 사둬가지고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방어하겠다고 하냐고요. 1조를 투자를 받았으면 그럼 1년에 이자가 2천억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2천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뒤에 들어온 사람들 또 테라에 누군가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우리가 수익을 지급하겠다. 이게 전형적인 폰지잖아요. 우리가 폰지인지 아닌지 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19.4%의 수익을 주려면 적어도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너희가 19.4%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져와라. 있었느냐? 그리고 실제 수익으로 준 거냐, 아니면 너희가 뒤에 들어온 사람들 투자금으로 이렇게 빼준 거냐? USDT는 디파이 금융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죠? USDT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뭐 앵커 프로토콜 같은 디파이 플랫폼에서 최대 8%? 6%에서 8%? 그것도 굉장히 고수익인데. USDC도 그 정도. 예, 맞습니다. 10%가 안 되는데 거의 그거의 두 배 이상을 약속하고, 당신이 테라를 사면, 테라를 사서 나에게 예치를 하면 네. 1년에 100개 사면 120개로 돌려준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USDT나 USDC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이탈을 해서 UST로 갈아탔죠. 테라로. 그러니까 테라를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테라로 인해 유입된 투자금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투자금으로 결국에는 19.4%의 수익을 준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권도영 대표는 그 당시에 19.4%를 본인이 꾸준히 영속적으로 줄 수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곧 김양의 의사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핵심인데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탈세 의혹부터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최근에 국세청 조사 사국을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 예. 국세청이 지난해 6월에 네. 권도영 대표의 해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자료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테라폼랩스 수익을 조세 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네. 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당시엔 따로 테라폼랩스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블록체인 거래의 특성상 일반 계좌 추적과는 이게 사뭇 다른 면이 있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부 제보 등을 통해서 암호화폐 지갑 등을 실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보다 더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까지는 검찰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저희가 취재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음. 대검찰청은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검에 그 코인 관련 수사 전문가를 급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세 가지로 크게 갈립니다. 이게 폰지 사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폰지 사기인 것 같긴 한데 국내법으로 이걸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국내법이 특정금융정보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경영상의 하나의 그 코인업계, 크립토 업계에서 많이 쓰는 경영상의 방법이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앵커 프로토콜 같은 게. 그래서 이 상황을 대처하지 못한 경영상의 무능이지 네. 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세 개로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폰지 사기의 성격이 있다고 저는 더 명확하게 있죠. 예를 들면 20%의 이자율 그런 거 어떻게 그걸 설명해요? 자본시장 내에서 20%의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루나를 사줘야지만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이름에서 상대방의 무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종교화시켰어요, 이 산업이. 미래 수익을 약정하려면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 말고는 해서는 안 되는 거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사 수신 행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자격이 없는 업체가 20%를 약정한 것 자체는 위법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빠져나갈 구멍은 뭐냐면 모든 유사 수신 행위는 이제 법정화폐를 약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인을 약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애초에 테라라는 게 매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매한 동기가 이게 이제 법정화폐처럼 인식하고 구매를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유사 수신 행위도 적용할 여지는 뭐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테라가 망하기 직전에 시총이 57조 원 정도 됐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악의적인 그 공격자가 이번 공격으로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대략 추정되는 금액이 하나로 1조에서 뭐 1조 5천억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권도영이 이 일을 벌일 이유는 없죠. 57조짜리 플랫폼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20%를 고정금리로 주는 게 문제였는데 경영의 하나의 수법인 거죠. 제대로 이제 어떤 시장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던 무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기다 아니면 실패다 이게 논란은 많은데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테라의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보조 암호화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담보죠. 예. 담보. 이걸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1달러 가치를 어떻게 딱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말로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네. 저희가 한번 전문가와 함께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테라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코인 하나를 가져오면 1달러어치의 루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개는 1달러가 안 되지만 이걸 이제 테라 스테이션이라는 곳에 갖고 오면 1달러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바꾸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수량이 줄어들 거고, 그럼 다시 1달러로 가격을 회복하는 거죠. 거꾸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비싸져도 안 되잖아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을 때는 거꾸로 이 루나 1달러치를 가지고 가면 요걸 한 개를 만들어 줍니다. 잠시 5월 7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네. 당시 루나 가격이 한 개당 10만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국내 주요 거래소가 거래 종료를 발표한 5월 13일 거의 0원에 수렴할 때까지 일주일간 대폭락을 거듭했잖아요. 아, 그렇죠.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네. 금융감독원은 당시 상황을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면서 네. 코인 시장에서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포 심리 때문에 이론상 차익 거래를 실제로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 두 번째는 가상자산 가격이 요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네. 대량 공매도 공격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고, 네. 세 번째는 루나 측 대응이 미흡했다. 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결국 대규모 은행 예금 인출 사태를 뜻하는 뱅크런과 비슷한 코인런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로버트 먼델이 노벨 경제학상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불가능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국가에서 화폐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의 화폐. 우리가 자본 자유 태환, 마음대로 태환하는 자유로운 태환, 자본의 이동의 개방, 불이하게 국가별로 돈이 왔다 갔다 한국 개방해놨잖아요. 그리고 고정 환율, 예를 들면 원화하고 달러 환율이라잖아요. 이걸 폐기시키는 고정 환율, 그리고 통화 정책,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하는 독립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 독립적인 통화 정책, 고정 환율,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이 세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아놨어요. 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원하는 만큼 대환을 못 해요. 1년에 5만 달러. 막아놨고 외국인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포기한 거예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기해서 뭘 확보했냐면 중국 정부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과 그리고 고정 환율, 그게 주로 패깅시켰거든요, 달러에. 그러면 한국은 뭐냐면 자본 이동을 개방했잖아요.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뭘 포기했죠? 고정 환율을 포기해서 원화가 늘뛰긴 거죠. 환율이 막 1600 갔다가 막 900 갔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기업들이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야?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라는 거예요. 왜 스테이블 코인이냐면 달러에다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일달 패깅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무조건 고정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암호화폐 특징이 뭐냐면 그 자체가 국경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 이 세 개를 체크해도 답이 나와요. 자, 권도현이 만든 이 테라 루나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모두 암호화폐 공동 특징이에요. 이거 뺄게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할 것이냐, 고정 환율을 확보할 것이냐.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고정 환율이잖아요. 그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데 테라 루나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한 거예요. 상한이 없어요. 이번에 루나 2.0이 나왔잖아요. 그거 15개로 한다고 이제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테라 루나는 상한이 없어요. 그 자기절로 발행량을 조정하면서 가격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면 독자적 통화 정책, 자유로운 자본 이동했으면 환율이 고정이 될 수가 없단 말은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절대 수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커니즘적으로 테라 루나는 절대 1달러를 보상할 수 없다는 걸 태생부터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래서 투자를 안 해요. 딱 보고 쟤는 못 간다라는 게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독자적 통화 정책 발행량을 제멋대로 하겠다. 자, 자유로운 자본은 모든 암호화폐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러면 저기 1달러를 어떻게 보상하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안 하고 두 번째 왜 또 저는 부정적으로 봤냐면 잠깐만 그 네. 교수님 말씀을 네. 중간 정리를 하면 네. 세 가지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데 네. 그러면 한 가지는 포기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러면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이동은 다 막을 필요 없는 거고 네. 자 이걸 빼고 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그렇죠. 건데 고정 환율을 하겠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개념은 원래 고정 환율이죠. 하겠다 하면서 통화 정책을 제가 마음대로 발행량을 자기가 정한 거죠. 자기가 정한 거는 예. 그 자체로 모순이다. 예, 이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코인이 세계 10대 코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덩치 큰 이제 50조 원, 시가총액 50조 원까지 갔던 그게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이런 다른 코인 시장에 영향은 안 미칩니까?
그게 사실 이번 루나테라 사태를 바라보는 코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갈 것이냐. 네. 이번 루나테라 사태가 전체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10위 안에 들었던 코인인데 아니 저렇게 하루아침에 뭐 물론 며칠 걸렸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무너져 버리면 네. 과연 코인 투자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견해도 사실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암호화폐가 하나의 대세라는 거 다 아세요. 그 테라 루나요. 저는 그냥 해프닝이에요. 대세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가상자산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80억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라고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국경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한국처럼 5,200만 인구밖에 없는 나라는 이 세상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발판으로 레버리지로 하려면 이 세상에서 자유자재를 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경제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이 코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김에 더 전향적으로 가야죠.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어차피 암호화폐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온 거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99.99%가 없어질 거라.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98% 이상 다 망했거든요. 그때 살아남은 게 구글, 아마존, 중국은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걔네들은 세계적 기업이 됐죠. 확실하게 구분해야죠. 옥석을 가른다는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왜냐하면 구조가 다 다르지 않아요. 구조가 결국엔 다 똑같은 사실은 모든 코인이 폰지이기 때문에요. 구조는 폰지가 불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폰지가 사기랑 엮이기 때문에 자꾸 폰지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극단적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투자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가상화폐 시장이 거의 도박판 비슷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 LG전자가 4만에서 5만 명을 고용해서 겨우 1조 원 정도 벌거든요. 근데 두나무가 400명으로 2조 원을 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400명으로 2조 원을 버는 거죠가 정말로 뭔가 기술이 있다든가 뭔가 사회적 가치가 있어서 버는 거면 이걸 그대로 해야죠. 은행도 하게 해줘야죠. 만약에 이 시장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앞으로 근로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벌 수 있는 돈보다 근로를 하나도 안 하고 코인만 발행한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면 본인도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겠죠. 지금 형성된 우리가 말하는 가상자산 시장은 말 거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뭔가 가치를 형성할 수 있으려고 하면요. 그리고 기술 시장에서 형성을 하면 돼요. 근데 기술 시장에서 기존에 못하던 뭔가를 하게 해준다든가 기존보다 효율을 있게 해주면 그걸로 가치를 창출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100% 가치가 어디서 창출되는가 하면 거래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는 분리를 해봐야 되고요.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코인 시장의 투자자 55%는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은 젊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 미래 어떻다고 보십니까? 후스토리였습니다.